이 수업은 감염병 관련해서 출석하지 못한 생명과학 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수업에 관련된 자료는 수업 시간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한 과목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뭔지,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생명과학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자,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를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는요, 다양한 범위의 연구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위가 되는지 알아보면요, 일단 가장 넓은 범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지구잖아요.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은요, 다양한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생물체와 그 다음에 서로 환경 간의 영향을 주고받고 사는 그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태계는 다시 얘기하면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넓은 범위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생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환경 요인을 뺀 나머지 생물적인 요소들을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군집은요,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슴생물, 사슴들, 뭐 개미들, 개미 집단들, 뭐 사람 집단, 뭐 어떤 집단들, 이 생물들의 여러 집단을 다 모인 걸 군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된 생물들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개체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개체군들은 각각 하나하나의 개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 하나, 뭐 또는 개미 하나, 뭐 새 하나, 어떠한 꽃 하나, 이런 것처럼 생물체 하나하나를 하나의 개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물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하나하나의 개체들은요, 다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뭐 눈, 코, 입, 뇌, 심장, 뭐 위, 폐, 소장, 대장 같이 이런 하나하나들을 기관이라고 하고요. 식물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잎, 줄기, 뿌리, 꽃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관들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하는 또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조직을 조금 더 쪼개면 생명체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가장 기본 단위 바로 세포가 나옵니다. 이 세포들을 조금 더 쪼개다 보면 분자 수준까지 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세계에서부터 우리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없는 이런 생태계의 범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를 보면요,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해부학, 형태학부터 시작해서 생물들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을 밝히는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같은 것들이 있고요. 조금 더 분자 수준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접근을 하면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과학은요, 단독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학문 분야들과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학문 분야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의학, 약학, 심리학, 물리학, 수학, 공학, 정보학, 화학, 컴퓨터과학, 통계학, 지리학, 법학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런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들은요,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식량을 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합니다.
자,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가 연계된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미경인데요. 광학현미경이든 전자현미경이든 어쨌든 이것은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서 생명과학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고요. 또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해서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우수한 특징을 모방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계공학, 물리학, 화학, 정보학 등이 연계되어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연계되어서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통계 기법,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DNA의 염기 서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같은 것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그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요. 귀납적인 사고 같은 경우,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연역적 사고는 반대로 일반적인 어떤 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원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그 결과를 추측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대로 탐구 방법에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관찰입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거기에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어제 아침에 봤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더라. 자, 오늘도 봤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내일도 봤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례를 관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3년 동안 꾸준히 해가 어디에서 뜨는지 관찰한 결과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러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 또는 법칙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그런 탐구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비교하겠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와 달리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납은 내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규칙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없고 그 관찰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연현상을 관찰함으로부터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때 자료 수집은 관찰이나 실험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자료 수집이 적절한지 이것을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으로 귀납적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현상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해서 방법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 수집한 각각의 자료로부터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귀납적 탐구 방법의 과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를 무수히 많이 수집해서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귀납적 탐구 사례, 바로 세포설이 있습니다. 세포설은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을 했어요.
이 생물을 관찰했더니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저 생물을 관찰했더니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수히 많은 사례를 종합을 해서 다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들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 규칙성을 토대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 사례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다윈이죠.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 같은 데 있는 그 여러 나라에 있는 생물들을 다 수집하고 관찰하고 채집해서 그 특성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했더니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많은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른 이유는 다들 섬에 각각 먹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물들은 그런 다양한 먹이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얘기를 했죠. 여기가 다윈의 귀납적 탐구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다윈의 귀납적인 탐구를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관찰했죠. 자연현상을 관찰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핀치의 부리를 관찰하기로 한 게 주제를 선정한 거겠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사는 핀치를 관찰하고 채집해서 부리 모양을 서로 비교를 했고요. 결론을 내려서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귀납적 탐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역적 탐구는요, 연역적인 사고는요, 일반적인 원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보면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잠정적인 답을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가설이라 함은 의문에 대한 답을 내가 추측하여 내려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게 실험을 설계하고 구성을 해서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한 가설과 들어맞으면 가설이 맞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가설과 맞지 않으면 다시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실험을 설계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연역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예를 들면 손전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전등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가설을 내리는 거예요. 손전등의 건전지가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내렸죠. 그래서 그 가설에 맞게 내가 탐구를 수행을 합니다. 건전지를 갈아줬어요. 그렇게 하고 손전등을 다시 켜봤더니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처음에 건전지가 다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설이 들어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설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전지가 아니라 전구가 나갔을까? 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구를 갈아 끼우는 탐구를 수행을 합니다. 전구를 갈아 끼워서 손전등을 켜봤더니 손전등이 다시 나온다면 전구가 나갔다라고 하는 나의 가설이 검증이 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가설은요, 간단한 탐구는 어쨌든 실험 설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이 가설이 진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이나 관측 등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검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설은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손전등에서 손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게 귀신이 장난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와 달리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설을 가지고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나온 자료를 해석해서 나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죠. 만약에 나의 가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설이 타당하지 않을 때 그 가설을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가설대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또다시 자료를 해석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고 나의 가설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빈칸 같이 채워볼게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정인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해석해서 가설이 타당한지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죠. 자, 이때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이렇게 빈칸이 써 있죠. 실험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수행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결론에 의한 탐구만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결론이 내가 조작한 그런 요인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작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비교군이 있어야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색깔 무늬의 뱀이 갈색 무늬의 뱀이 있고 색깔 무늬의 뱀이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뱀은 오히려 이 색깔 무늬의 뱀이 포식자의 공격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색깔 무늬의 뱀을 놓고 이거를 다른 포식자들이 있는 환경에다가 놓쳐 그렇게 하고 포식자한테 공격을 받은 횟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탐구를 설계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 색깔 무늬의 뱀이 포식자에 의해서 공격을 덜 받았어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갈색 뱀을 일반적인 뱀을 똑같은 환경에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식자의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색깔 무늬의 뱀이 공격을 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가설에 훨씬 더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알고 싶은 사실을 조작해 둔 것을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교하는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탐구를 설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실험을 대조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대조실험이란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를 하는 그런 실험을 대조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탐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조군이 뭐냐? 대조군은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고요. 실험군은 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조군이 없다면 실험 결과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타났는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조실험을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변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변인이라 함은 탐구와 관계된
다양한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이는 독립변인, 그 다음에 종속변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종속변이는요, 이 앞에 있는 독립변인들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종속변이는요, 탐구를 했을 때 측정되는 값, 결과값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종속변이는 어디에 달렸다 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변인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독립변이는 그 외에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독립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런 결과값에 어떠한 변인의 조작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내가 알고자 하는 나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줘야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조군과 달리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요인, 이런 요인을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똑같은 조건을 주어야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을 때 조작 변인을 제외한 다른 독립 변인, 이 모든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설계를 할 때는요, 이 변인 통제가 적절히 잘 될 수 있도록 꼭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변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요, 실험 결과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인 통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대조 실험에서 이렇게 실험군이라고 얘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변화시킨 요인,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다양한 탐구에서 어떤 게 조작 변인인지, 어떤 게 종속 변인인지, 어떤 게 대조군이고 어떤 게 실험군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뒤에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할 때, 자, 그때의 실험 과정입니다. 자,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은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이 페니실린은 항생제로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발견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플레밍은요,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배양 접시에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을 보통 사람은 그냥 넘길 텐데 이 사람은 이걸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갖게 됩니다.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을까라고 문제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잠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바로 가설이죠. 그렇게 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합니다. 자,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는 대조 실험이 이용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 보는 거죠. 결과를 볼까요? 일단 결과는 대조군의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했고 실험군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라고 해서 내 가설이 맞았어요. 그러면 실험군의 배양 접시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으니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가 있는 상태로 세균을 배양한 거고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가 없는 상태로 세균을 배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찾아봐야 돼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보려면 가설 또는 결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푸른 곰팡이에서 생긴 어떤 물질이 있을 거고, 이것이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세균이 증식했는지 증식하지 않았는지가 종속변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조작변인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통제변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작변인은 여기에서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종속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뭔지, 대조군이 뭐고 실험군이 뭔지 이것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을 개발했을 때의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가설과 결론을 비워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설과 결론을 한번 또 채워보겠습니다. 자, 닭콜레라 백신처럼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문제를 인식을 하고요.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이 가설이 뭔지 모르지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볼게요. 자,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한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탄저균을 투여했고요. 실험군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후에 탄저균을 투여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대조군의 양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실험군의 양은 모두 건강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나서 탄저균을 투여한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백신을 투여한 이후에 탄저균을 주사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 대조군의 양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실험군의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했다. 이렇게 두 집단으로 가지고 대조 실험을 수행을 했죠. 그러면 탄저병 백신이 탄저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가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기에서 봤을 때 결론은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한다고요. 가설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실험 사례에 대한 나의 잠정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가설과 결론이 비슷한 형태가 되지만 사실 가설은 여기에서 봤을 때 약간 내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례에 대한 답인 거고요. 결론은 조금 더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큰 틀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작 변이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탄저병 백신의 주사 여부가 조작 변이이 될 것 같고요. 탄저병 백신을 안 맞았는지 맞았는지.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뭔가요? 양이 탄저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입니다. 그래서 탄저병 발병 여부라고 이렇게 종속 변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보면요.
이 단원에서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비교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귀납적인지 연역적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대조군이고 어떤 게 실험군인지, 어떤 게 종속변인이고 어떤 게 조작변인인지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뒤로 가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제를 1번이랑 3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2020년도에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 문제이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총새우가 서식하는 산호의 주변에는 산호의 천적인 불가사리가 적게 관찰되는 것을 보고 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써 생물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거를 도식화해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이 도식화하는 것이 내 생각하기에 이게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문제를 풀기에 좋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도식화하면 돼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산호의 천적인 불가사리가 있어요. 일단 중심은 산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산호가 있는데 불가사리가 산호를 잡아 먹습니다. 산호의 천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주변에 딱총새우가 서식하면 말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고요. 이게 만약에 딱총새우라고 얘기하면, 자, 산호의 주변에 딱총새우가 서식하다 보니 불가사리가 적게 관찰됐대요. 사실 딱총새우가 불가사리를 잡아먹는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게 관찰되니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내가 내린 가설인 거죠. 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쵸? 그게 바로 나 단계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산호들을 집단 A와 B로 나눈 뒤에 A에서는 딱총새우를 그대로 두고 B에서는 딱총새우를 제거를 했대요. 자, A에서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딱총새우를 그대로 두고 B에서는 내가 산호가 이렇게 불가사리에 잡아먹히는지 딱총새우를 제거해서 B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한 겁니다. 자, 달을 보면 일정 시간 동안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힌 산호의 비율은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았고 우리는 기역과 니은이 A인지 B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보면 헷갈리니까 라부터 볼게요. 라에서 결론은 산호에 서식하는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구조를 보니 내가 처음에 세운 가설과 결론이 일치가 하네요. 그쵸?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호해 준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측하기로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A에서 딱총새우가 있으니 불가사리로부터 산호가 보호가 됐어요. 그래서 산호가 잡아먹힌 비율이 낮았을 것이고요. B에서 오히려 딱총새우가 없으니 산호가 잡아먹힌 비율이 높았을 것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역과 니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힌 산호의 비율은 기역이 니은보다 높았다라고 얘기하니 B가 기역이 될 거고요. A가 니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설 구조에서 우리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뭔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실험에서 우리가 조작변인, 종속변인을 찾을 때는 앞에서 연습했듯이 가설을 보면 되거든요. 가설에서
딱총새우가 산호를 불가사리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자, 딱총새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딱총새우를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가 조작 변인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산호가 얼마나 잡아먹혔는지 결과를 관찰했잖아요. 산호가 잡아먹힌 비율이 종속 변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밑에를 같이 보면요. 기억은 A이다 라고 했는데 A가 아니라 B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나에서 조작 변이는 내가 알고자 실험 결과를 내고자 할 때 내가 조작해준 변이는요. 딱총새우의 제거 여부이다. 맞는 말이죠. 디귿에서 다에서 불가사리와 산호 사이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참고로 더 얘기하자면 A와 B를 얘기할 때 우리는 A를 실험군, 그 다음에 B를 대조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알고자 하는 요인은 딱총새우가 보호해줄 것인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딱총새우라고 하는 조건이 포함된 게 내가 실제로 실험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딱총새우에 의한 요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얘가 없어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B의 이런 조건을 대조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요인을 가해준 게 실험군이고 제거해준 게 대조군,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야 실험군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 기역, 니은, A, B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철수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밑에 보기부터 보고 나서 위에 있는 조건들을 보면요. 이게 생각나서 틀린 보기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기역, 니은, 디귿을 보지 않고 위에 주어진 조건을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석을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에서 순서를 먼저 찾아볼까요? 자, 지금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분을 준비해서 이렇게 토양을 넣고 수국을 심었다. 뭔가 우리가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쵸? 탐구 수행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국의 꽃 색깔을 확인하였더니 A에서는 붉은색, B에서는 흰색, C에서는 푸른색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우리가 탐구해서 내린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료겠죠? 자, 달을 보면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수국의 꽃 색깔이 다른 것을 관찰하고 의문이 생겼다. 이거는 우리가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를 보면 토양의 pH에 따라 수국의 꽃 색깔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생각인데 결론 같잖아요. 잠정적인 결론,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문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탐구를 수행하고 탐구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순서를 배열하면 다나 가나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설을 토대로 토양의 pH에 따라 수국의 꽃 색깔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가설을 통해서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토양의 pH에 따라서
수국의 꽃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꽃 색깔을 우리는 종속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양의 pH는 내가 조작해주는 요인이잖아요. 조작 변인이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보기를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에 기억은 종속변인이다. 기억이라 함은 수국의 꽃 색깔이죠. 종속변인이라고 아까 찾아놨었네요. 맞는 보기고요. 니은의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고요. 디귿의 탐구는 다라, 가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찾아놨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머지 2번이랑 4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학교에서 정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